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31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22시 8분 지나고 있고요. 8월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자, 매크로 및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미증시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살펴보면 그리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적절하게 과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지난주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이 되겠는데, 제가 지난 2주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인가요? 아마 거기서 언급을 했을 거예요.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떤 특징이 나타냈는데, 어떤 특징? 점점 이 서프라이즈율이 낮아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실제로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을 보더라도 확실히 어떻습니까? 점점 이게 수치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오는데, 서프라이즈율, 즉,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를 예전에는 한참 넘어서다가 점점 어때요? 기대치와 가까워지는. 네. 즉 쉽게 말하면 예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이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장은 하고 있죠. 여전히 실적은 뭐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는 정말 잘 나와요. 막 30%, 40%, 50%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은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예전처럼 빅 서프라이즈는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것은 곧 여러분들 어떤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글쎄요. 근데 실적은 잘 나오지만 예전과 같은 어떤 어마무시한 프리미엄을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있었다라면은 원래 이제 지난 4월달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엔비디아 이 H20 칩이 뭐 보안상의 우려로 중국의 수출에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수출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저것도 허락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의 H20을 파는 데 있어서 매우 껄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사실상 이쪽 관련해 가지고 수출이 거의 뭐 끊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좀 아무래도 데미지가 크다 보니까 젠수당이 로비를 했죠. 예, 로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로비를 했고 여기 보시면은 나오죠. 예, 로비를 진행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승인을 받아냈어요. 8월달에 좋다. 너희 그 중국에 수출해도 되는데 대신에 판매 수익의 15%를 미국 정부에 바쳐라. 쉐어해라. 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국에서는 8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요 이제 IT 기업들에 있어서 야 너희들 H20 칩 구매 자제해라. 니네 이거 구매하는 거 좀 생각 좀 해봐. 나는 이거 좀 나는 내키지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 정부에서 나온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중국의 특성상 자제 공고를 했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다가 뒤이어서 나온 소식이 뭐예요? 젠슨왕도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아씨 이거 중국에는 못 팔겠구나 이제. 중국의 H20을 팔려고 로비까지 해서 승인 신청까지 받았는데 허가까지 받아냈는데 막상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는 야 우리 글렀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사실상 지금 H20 칩 생산 중단 중입니다. 네, 접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네, 접은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알리바바에서 자체 AI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네는 원래 반도체 회사가 아니잖아요. 알리바바는. 그렇죠? 아닌데 자체 AI 칩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체크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제조업체를, 그러니까 설계는 알리바바가 하되 제조는 기존에는 TSMC에 맡겼었는데 이제는 TSMC가 아니라 어디? 중국 내 제조업체. 그러니까 오롯이 중국 기업에 의한, 그죠? 네, 중국 기업에 의한 AI 칩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뭐 성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밝혀진 게 없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 성능이 정말 좋은 칩이다 하면 예전에 있었던 그 딥시크 이슈처럼, 그죠? 이제는 엔비디아의 칩이 아니어도 AI가 너무 잘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에서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내는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미시간 이거 지난주에 있었던 지표 한번 살펴보면, 자, 지표 살펴보면은요.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었고 또 인플레이션, 그 PC도 있었는데 PC는 그냥 컨센서스 부합이었어요. 네, 그럼 패스할게요. 패스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치 아무래도 낮게 나왔어요. 그죠? 낮게 나왔고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낮게 나온다라는 것은 일단 시장에는 호재예요. 당연히 어디까지나 기대치, 예상치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어떤 투자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건 호재다. 하지만 소비자 기대 지수와 심리 지수는 낮게 나왔습니다. 네, 요거 낮게 놓은 건 악재죠. 일반적으로는. 심리 지수는 뭐냐? 쉽게 말하면 너희들 너희들 지금 먹고 살만하니? 좀 먹고 살만해? 물어보는 거고, 기대 지수는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얘네 두 지표를 비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밑에 그래프 보시면 보세요. 이 그래프는 심리 지수고요. 요거는 기대 지수인데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죠? 네, 최근에 반등에 성공했다가 다시 살짝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시장 흐름에 따라 다른데 한때는 이러한 그 심리 지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급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급등 급락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 매주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지표들, 기본적으로 나오는 ISM에서 나오는 뭐 서비스업과 제조업, 얘네들의 뭐 PMI 지수, 구매관리자 지수죠. PMI 지수와 뭐 물가 지수, 고용 지수는 당장 뭐 증시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업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황의 흐름이 어떤지, 그리고 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가 흐름 어떤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근데 뚜렷한 거는 뭐예요? 미국은 서비스업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죠. 비제조업이. 그죠, 여러분들. 네. 지금 딱 보더라도 제조업 PMI 지수는 이미 지난 수치가 48이었어요. 그런데 50 밑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축 국면을 의미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서비스업은 지난주에 지난달에 50.1을 기록했었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훨씬 더 비중도 크고 얘네에 의해서 지금 얘네가 미국 경제를 살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가 지수죠. 네. 제조업 물가 지수와 서비스업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이거는 좀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예, 제조업과 서비스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졸치 중요하죠. 네, 고용 중요하죠. 실제로 지난 잭슨 홀 파월 연설을 보면은 물가 상승은, 그러니까 관세 영향에 따른 물가 상승은 일시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 중요한 것은 고용이다. 네, 앞으로 고용이 진짜 지속적으로 둔화되는지 여부를 뭐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고용 중요하죠. 네, 그래서 졸츠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수,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지난번에 한번 비농업 고용 지수가 완전 충격,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었죠. 네, 그러니까 지난 수치들이 완전 대폭 하향 조정이 됐단 말이죠. 네, 완전 사기치거나 마찬가지죠. 전 세계를 상대로. 그죠? 그래서 그 관련자는 해고를 당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새끼 사기치고 있어, 어디서 사기치고 있어 하면서 바로 잘라버렸어요. 아무튼 이번 주는 가장 메인 지표는 뭐다? 고용이다. 고용 관련 지표 매우 중요하다. 네. 글쎄요, 해석은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고용이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은 야, 이거 실제로 고용이 너무 안 좋구나. 그러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죠? 고용시장 침체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 명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이미 뭐 9월달 FOMC에서는 그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중요한 것은 올해 2회를 할 것이냐, 3회를 할 것이냐, 혹은 1회를 할 것이냐. 그죠, 여러분? 9월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9월 이후에도 또 할 것인지, 이제 총 3번의 FOMC 회의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서 2번을 할까, 3번을 할까, 혹은 1번을 할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 이제 패드워치 상에서의 확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시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실업률도 마찬가지.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야, 이거 진짜 이러다가 경기 침체 가는 거 아니야? 야, 경기 침체로 이미 들어섰으면은 금리 인하가 늦은 게 아닐까? 이렇게 돼버리면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도 말이 되고 저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네, 시장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튼 뭐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고용이 안 좋게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어차피 9월달 금리 인하 확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치가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9월 금리나 뭐 확률이 지금 한 84, 5% 나오고 있는데 그 수치는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글쎄 이미 뭐 9월 달은 이제 당장 임박했으니까 글쎄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현재 컨센서스는 ADP는 지금 안 좋게 나오죠. 참고로 이때까지 ADP는 여러분 자 ADP는 그 기존의 이 비농업 고용지수 대비 좀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오는 편이었어요. 네. 근데 이상하게 비농업만 되게 좀 수치가 잘 나왔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ADP가 맞은 거죠. 그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ADP가 사기 안 치고 얘네가 사기 안 치고 제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네. 노동부에서 나왔던 게 뻥카였고 ADP가 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ADP 수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야 잠깐 보여드리면 ADP 수치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원래부터 좀 안 좋았었어요. 이미 안 좋았던 게 반영이 됐었는데 다들 ADP는 무시하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원래부터 안 좋았었어요. 얘네들은 발표됐던 거 보게 되면 그죠? 네, 안 좋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만 너무 서프라이즈로 나왔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사기였고 얘가 찐이더라 이 말이지. 얘가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ADP의 중요성이 확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실적 마지막 이제 이벤트 실적 이벤트는 브로드컴이 나왔죠. 지금 브로드컴의 그 시가총액이 엔비디아 1등 1, 2, 3 그러니까 주식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메타 다음이에요. 메타 다음. 그러니까 M7에서 지금 테슬라가 꼴찌잖아요. 이제 테슬라가 빠져야 돼요. 테슬라가 빠지고 브로드컴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제는. 네. 테슬라는 브로드컴보다 훨씬 밑에 있거든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브로드컴 밑에 있다. 브로드컴도 AI 관련주인데 이제 엔비디아처럼 뭐 칩을 만드는 애들은 아니고 반도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공급을 하는 뭐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AI 서버를 구성을 하고 있는 뭐 고속 네트워크라든지 뭐 스위치라든지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매출이 증가한다. 아무튼 관련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요 놈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이 되겠네요. 그죠? 금요일 아침에 실적이 나온다. 근데 AI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실적도 좋았습니다만은 그 주가도 쭉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실적이 나오냐에 따라서 또 주가의 영향을 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AI 대표 관련주이니까요. 자, 요건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이민 수치, 이 프로젝션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예상 수치, 그죠? 네, 그런 거 되겠죠. 추정치, 앞으로의 어떤 추정치 그런 것들이 감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미 예상 수치가 감소를 해서 손익분기, 브레이크 이븐 인플로이먼트 그로스 있죠. 요게 손익분기 고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의 실업률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여기 추정치는 이제 기존은 과거의 추정치들 의미가 다른 거 비슷한 추정치긴 한데 프로젝션 앞으로 요건 이제 과거 추정치 뭐 그냥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손익분기 고용 유지율 추정치도 함께 낮아진다. 즉 이민 트럼프 정부에서 이민 관련해 가지고는 엄격하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 공급이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민자들이 대폭 줄어들면서 고용 공급이 공급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존 실업률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실업률이 유지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뭐 10만 명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10만 명이 이 현재의 실업률이 유지가 되려면 10만 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노동 공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는 인구 구조 자체가 노동 공급 이 시장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구조적으로 아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예전에는 10만 명이 이 유지를 시키는 기본 조건이었다면 이제는 3만 명, 5만 명만 돼도 실업률이 기존과 똑같이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예를 든 겁니다. 이 수치는. 그런 뜻이에요. 지난 4월 달에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미국 경제가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매달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 추정치를 발표했었다.
당시에는 15만 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계산했었는데 이민자유입 전망치가 크게 낮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2025년도에 예상 이민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노동력 증가 속도는 당연히 늘어질 것이고 그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전과 달라졌으니까 상황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달 3만 개에서 8만 개 정도의 일자리만 추가가 되면요 기존의 실업률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지표를 볼 적에 갑자기 7만 명이 나온다고 해서 야 이렇게 되면 실업률이 급증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연준이 앞으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리바바 관련 기사예요. 네. 알리바바는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다. 이제 독자 AI 칩을 개발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의존도 탈피 전략.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대만 TSMC가 아니라 중국 내 제조업체에서 제작이 되고 있다. 예전에도 얘네들은 알리바바는 설계를 해가지고 TSMC에다가 칩 제조를 맡겼어요. 왜냐면 그 칩은 클라우드, 얘네가 클라우드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뭐 연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관련 칩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칩마저도 그런 칩이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그 거래처인 TSMC가 아니라 중국 내 제조업체에 맡기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의미, 정말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큰 거래처를 잃은 거죠. 중국이라는 중국 기업들 더 나가서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큰 거래처를 잃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번에 2분기에 H20 칩 수출 제한이 없었다면 2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라면서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자. 이거는 다들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9월 달이 되면요 그러니까 매년 9월이 되면 미국은 셧다운 이슈에 노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이 연방 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달에 10월 1일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다음 해에 9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돌입을 해요. 네, 근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뭐 임시 예산안이 나오면서 뭐 2개월, 3개월 연장시키고 하면서 이듬해 1월달까지도 셧다운, 1월달, 2월달까지 셧다운 이슈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는 이제 매년 다르죠. 네, 근데 대부분은 처음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 싸우면서 쉽게 그 합의를 못합니다. 그죠? 대부분은 그래서 처음에는 셧다운 이슈가 되면은 어떤 증시에는 단기 조정 국면, 단기 조정 이슈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인해가지고. 하지만 심각하게 뭐 증시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다. 이때까지 보면 정말 단기 조정 이슈일 뿐이지. 근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요. 네, 9월 말입니다. 9월 말까지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은 셧다운 돌입하게 된다. 자, 이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 30년물 명목금리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율을 제거한 거예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은 표면적인 금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미국채 10년물 금리, 2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 그게 이거예요. 아셨죠?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 30년물 금리랑 5년물 실질금리, 팁스라는 거예요. 실질금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제거한 거죠. 감안한 거란 말이에요.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존의 30년물 뭐 국채금리 이런 애들은 인플레이션이 고려가 안 된 거고 실질금리는 반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명목금리가 지금 만약 5%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3%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실질금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2%가 되는 거예요. 2%가. 이해되시죠? 네, 물가 상승분을 빼야죠. 실제로 당연히. 이거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금리는 팁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차이를 기록을 한 거예요. 차이를.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것은 이제 스프레드가 벌어진다. 떨어지는 것은 스프레드가 축소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는 것이냐. 네. 자, 장기국채에서 드러나는 어떤 재정 불안. 미국 재정 적자 심하잖아요. 재정 불안 그리고 인플레 프리미엄. 인플레 프리미엄을 단기 실질금리와 비교한 값이다. 일반적으로 국채금리가 장기물 20년물, 30년물 이런 장기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면 자 보세요. 장기물, 장기국채잖아요. 만기가 10년, 20년, 30년이란 말이에요. 그죠? 보통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죠? 10년, 20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동안 어떤 경제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만기가 되게 길어. 만기가 길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쵸? 자, 10년 전에 1억으로 살 수 있었던, 10년 전에 뭐 5억으로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 5억 주면은 못 산다. 이 개념인 거죠. 즉,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네. 과거에 5억 주고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은 10억을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즉, 지금 만약에 20년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 이 사람들은 20년을 꽉 채우면은, 이 국채를 살 적에 주어졌었던 쿠폰, 만기 이자는 그대로 지급을 받죠. 매년, 이자도 지급받고, 만기 시에 보장된 그 이자도 받습니다. 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수치로만 보면 걔네들은 손해가 아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20년, 30년 동안 인플레이션 한참 진행이 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시장 수익률 대비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그죠? 화폐 가치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될 때는 이 장기물들에 대한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요.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수요가 떨어진다.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수요가 떨어지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반비례 관계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물이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장기 명목금리와 단기 실질금리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은 시장이 앞으로 물가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고 있다. 혹은 재정 적자. 재정 적자, 이건 뭐냐면 이제 미국 정부가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 그죠? 여러분들? 네, 돈을 많이 쓴다. 재정 불안. 돈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쓴다. 그만큼 지출이 많아진다는 소리잖아요. 지출이 많아지면은 얘네 또 안 그래도 미국은 계속 재정 적자가 큰 그런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갚기 위해서 뭘 발행합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출이 많아질수록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고 국채 발행한다는 소리는 곧 빚을 진다는 소리예요. 그죠?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국채가 넘쳐나니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당연히 금리는 어떻게 된다? 또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재정적인 불안도 그렇고 물가 상승도 그렇고 둘 다 국채 장기물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건 뭐냐면 금. 네, 그러니까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이 이 노란색, 네, 여기 나오죠. 외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한 금이요. 금 비중이 이제는 미국 국채를 뛰어넘기 시작했다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에 대한 수요는 쭉쭉 올라가는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옛날부터 쭉 이렇게. 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하락은요. 미국 국채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는 점점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가 좀씩 커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은 예전만큼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원인으로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 따라서 얘네들은 그걸 갚기 위해서 계속 국채를 늘리고 있고,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다시 그러니까 신용카드 돌려막기 그런 개념인 거예요.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그죠? 이런 현상을 나타낸다.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또 이자 비용 또한 더 올라가잖아요. 그죠? 빚을 갚기 위해서 또 돈을 빌렸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뭐 예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증시의 S&P 500 지수의 계절성을 나타내는 건데,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70년부터 24년까지 봤을 때 9월달과 10월달이 안 좋았었더라.
반면에 11월과 12월 달은 엄청 좋죠. 그죠? 확 좋아지죠. 예. 9월, 10월 달은 리스크 관리해라 뭐 이런 뜻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아래 자료도 이 자료는 다른 거죠. 이건 뭐냐면 생산자 물가 지수 PPI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하는 물가 지표 간의 선행 관계인데 이 필라델피아 연은이 이제 조사할 때 그 해당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조업체들. 얘네들이 야 너희 물건 같은 거 구매할 적에 뭐 가격 얼마나 지불하고 있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짙은 파란색입니다. 요게 짙은 파란색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거에 보면은 이 PPI 이 지표를 7개월 정도 약 선행한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 짙은 파란색이 먼저 올라가면은 연한 파란색이 결국 따라오더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올라갔어. 나중에 파란색이 올라와. 짙은색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파란색이 또 올라가 뒤늦게 그죠? 네. 뭐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요. 올라가고 따라오고 또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때도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확 올라간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죠? 파란색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I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어요. MIT 공대 다들 아시죠? 여기서 AI 기업의 95%가 AI에 대한 투자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좀 더 리포트를 디테일하게 살펴보게 되면은 주 내용은 그런 거예요. 생성형 AI, 생성형 AI보다는 에이전트 AI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그 생성형 AI와 에이전트 AI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쉽게 말하면은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예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그림 그려줘, 이런 건 왜 이래? 뭐 질문했을 때 답을 해주는 그런 AI가 생성형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에이전트 AI는 뭐냐?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메일을 받았는데 그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황에 맞게끔 답장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되어 있는 상태에 되어 있는 대로 진행을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대응을 해 나가는. 네. 그러니까 약간 비서 같은 느낌? 네. 비서 같은 그런 에이전트형 AI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MIT에서 나온 보고서는 기존 생성형 AI로는 한계가 있다. 혹은 뭐 AI를 잘 다룰 줄 모를 때 수익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세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AI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고요. 관련 내용 제가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었고, 또 오픈 AI에서 얼마 전에 나왔었던 챗 GPT-5 실망스럽다. 그래서 지금 GPT-4 기존의 버전인 GPT-4.5도 서비스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메타에서 AI 관련 채용을 동결했습니다. 어마무시한 연봉을 주면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그 고용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뭐 포화 상태라고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동결했다.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거는 이더리움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어떤 계절적 특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8월 달에 수익이 났을 때는 9월 달에 마이너스가 나더라. 그죠? 네. 8월 수익은 9월 마이너스. 물론 그 통계가 뭐 표본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침 또 이번 8월 달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이더리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9월 달에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자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아래에는 비트코인인데요. 네. 얘도 재밌는 게 9월 달에는 통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가 8월과 9월 달이 마이너스가 많죠. 확실히. 그죠, 여러분들? 네. 10월 달은 되게 좋아요. 10월 달은 아주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10월, 11월은 상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데 8월 달과 9월 달은 유독 마이너스 빨간색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절적 특성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6월 달도 되게 좋아요. 6월 달도 좀 좋은 편입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계절성은 무시 못해요. 네, 그러니까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 사례, 과거 패턴 분석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과거 사례 분석 되게 좋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도 어쨌거나 주식과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아닙니까? 네. 보통 보면은 주요 어떤 위기에는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이런 주요 가상화폐들도 같이 하락을 했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미국 증시도 매년 8월이나 9월 달에 좀 성적이 안 좋았던 편이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성적이 안 좋았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신기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28년부터 25년까지 작년까지 해서 9월달이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되겠고요. 네, 요거는
합성 지수라는 건데, 그러니까 S&P 500의 어떤 과거 사이클, 그러니까 과거 진짜 옛날부터 28년부터 1928년부터 2024년까지 계절성, 그리고 이제 대선 사이클, 10년 주기 사이클 합친 거예요. 컴포짓. 합성했다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이해하면 되십니다. 파란 실선은 진짜 현재 지금 S&P 500 지수가 되겠고, 이 주황색 점선, 요게 이제 과거의 어떤 패턴들을 나타낸 거예요. 네, 나타낸 건데, 지금 이 앞으로의 어떤 움직임, 네, 앞으로의 움직임을 봤을 적에 지금 이제 현재 이건 그러니까 지난 5월달 자료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지난 5월달 자료예요. 5월달 자료, 네, 5월달 자료인데 지금 얘가 보면은 잠시만요. 이거 제가 뭐 잘못 입력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패스할게요. 네, 이건 제가 뭐 잘못 입력한 것 같아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1월달부터 8월달까지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매도 불균형을 나타내는 그런 자료인데요. 이 짙은 파란색이 ETF예요. 그리고 옅은 파란색이 스탁입니다. 뭐냐면 ETF는 말 그대로 ETF 매수세가 개인들의 ETF 매수가 되는 것이고, 스탁은 뭐냐면 개별 종목들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거 있잖아요. 개인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종목 골라가지고 매수하는 거, 그런 걸 나타내는 건데, 압도적으로 어때요? ETF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죠? 예. 올해 초까지는 거의 비슷했었어요. 아니, 비슷하다기보다는 뭐 ETF가 많긴 많았었는데 점점 이 격차가 벌어집니다. 점점점. 그죠, 여러분? 예. 근데 이렇게 ETF 올해 그 주식시장의 비이성 급등 이면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개인 투자자들 리테일 매수세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적인 매수세보다는 기계적인 매수세, ETF 매수세 이런 것들이 컸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는 엄청 좋은 제도가 있어요. 401k라고 해가지고, 이거 진짜 너무 좋은, 제가 정말 너무 부러운 퇴직연금 제도인데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직장인들이 월급의 일부를 세전으로 적립을 합니다. 네. 적립을 하면 이 은퇴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근로자 납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적립되게끔 신청을 합니다. 세전으로. 그러면은 세금을 떼기 전 거기에서 일정 부분이 이제 자동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투자가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은퇴할 때에 은퇴해서 이제 인출을 할 때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현재 받는 월급에서 일부러 떼가지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장 내 소득세는 줄어들죠. 그죠, 여러분들? 네. 그리고 고용주 매칭, 이건 뭐냐면 직원이 납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도 일정 비율로 회사에서 더 추가적으로 더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가적인 연봉 개념이다. 이게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연봉에 5%를 넣었다. 회사는 그 중에서 뭐 2%, 3%더 넣어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러면 회사는 손해가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회사 입장에서 어떤 그 기업들의 인재를 계속 내 회사, 그러니까 너희 회사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녀. 우리 회사에 계속 일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복지 차원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래 다니면은 더 많이 쌓이잖아요. 적립금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회사에 오래 다닐수록 더 많이 쌓이니까 직원들 이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겠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처리가 된대요. 그래서 법인세 절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어찌됐건 이렇게 근로자들의 이 일부분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게 주식에도 들어가고 채권에도 들어가고 여러 ETF, 뭐 뮤추얼 펀드 등에 자동적으로 투자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유동성 역할을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죠, 여러분? 네. 얼마나 좋습니까? 미증시가 꾸준하게 진짜 몇십 년 단위로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다. 결국 유동성이 꾸준하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네. 복리효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니까 장기간 동안 어떻게 돼요? 투자 성과도 극대화가 된다. 대박이죠, 진짜.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 그리고 동행지수의 비율인데, 딱 보면은 이 지표가 떨어질 때의 경기 침체, 이 회색 음영이 리세션이에요. 경기 침체에 들어갔던 구간인데, 보면 이게 떨어질 때 경기 침체 다 들어가죠. 근데 지금도 엄청 떨어졌거든요. 맞죠? 엄청 떨어졌는데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볼 수는 없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경기 전망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수가 실제 경기 상황보다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거는 지금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선행지수가 실제 지금 경기 상황보다 더 안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기존의 패턴대로 오면은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참고로 경기 침체 갔을 때는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었죠, 여러분들. 자, 요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이 비교 분석을 한 건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이 CPI 흐름이 과거 70년대 인플레이션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이제 과거 60, 80년 그 사이의 그래프인데 과거에 이런 패턴을 보였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면은 2015년 해가지고 2015년부터 최근까지 흐름 보게 되면은 그때와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퀀트 투자인 거죠. 퀀트 분석이에요. 이런 패턴이 있더라. 근데 정말 비슷하죠, 지금. 진짜 비슷하죠, 여러분. 네. 흰색은 15년부터, 2015년부터, 빨간색은 67년부터 83년까지. 꽤나 비슷한 흐름입니다. 과거 패턴대로 오면 앞으로 물가가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이번 매크로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9월달은 뭐 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크로 분석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는 기술적 분석, 국장이라든지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